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자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아이고, 오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돌비님. 아휴, 이거 얼마만이에요, 이게? 잘 지내셨어요? 예, 뭐, 거의 2년 만인 것 같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빨리 지났지만 그래도 오자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주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거나 혹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오자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멕시코 티후아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거주한 지는 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년 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까르텔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들려주고자 귀종님들께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2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멕시코 까르텔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서 저희가 듣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막을. 근데 오자님께서 시들무에서 처음으로 들려주셨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조직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뭐 약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상대적으로 많이 좀 잔인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서 까르텔이 좀 그럼요. 이제 규모가 또 그렇죠. 예.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맞죠. 좀 심각한 거니. 왜냐면 나라에서도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릴 정도의 규모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오자님의 멕시코 까르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오랜만에 오자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자예요. 일단 카를로스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2월에 출소를 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출소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출소를 하고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저녁 먹으면서 일상 얘기 또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여자가 2번이나 바뀌었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아이고. 2번이나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도 조직에 속해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카를로스가 조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카를로스가 어느 정도 임원급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을 달고 왔으니까 조직에서도 아마 그에 대한 대우를 네. 해줬겠죠. 조직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따로 개인 사업을 허락받을 정도가 되려면 아마도 조직에서 신뢰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허락을 해줄 거고 그리고 물론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허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감히 추측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제가 예전에 언지했었던 카를로스의 조직의 사업 중에 VIP 이벤트 사업 쪽을 맡은 것 같은데 제가 깊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직 내에서도 극비로 진행되는 이벤트여서 조직 내 임원들뿐만 아는 내용이고요. 외부로 절대 발설되면 안 되는 거라서 잘 말을 안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져서 예. 몇 번 제가 카를로스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세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교도소에 다녀오기 전과 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자꾸 지금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뭘 했나? 뭐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위험하지도 않고 나라에 세금도 잘 내고 있고 직원들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묻지도 않았었는데 본인이 자꾸 이러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쿰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밖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 뭐 보디가드도 안 데리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요 인물 행차하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경호 받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혼자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진짜 정신을 좀 차렸나 싶지만 그래도 뭐 지금 저와 카를로스의 그 관계는 딱 요 정도까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뭐 벌을 받고 지금 합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 일이 잊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몇 달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긴 했었어요. 카를로스랑.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한 번 와가지고 받았는데 카를로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대요. 자기 핸드폰을. 근데 네 핸드폰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든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제가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 지 오래됐고 제 거래처들하고 고객사들도 제 핸드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짜증이 좀 났죠. 화도 나고. 물론 카를로스가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찝찝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몇 주 동안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몇 주 있다가 바꾸기는 했는데 제 돈으로, 그것도 제 돈으로 지가 돈이라도 내주던가.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큰일은 없었고요. 이 정도 카를로스 근황이었고요. 가끔 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전화는 먼저 하지는 않고요. 카를로스도 자기가 되도록이면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메신저처럼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그 메신저였는데 가끔가다 그런 걸로 연락하는 거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를로스 근황이었었고요. 네. 이제 본론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바로 가야죠. 네, 그러면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멕시코의 수많은 기사들을 하고 멕시코 유튜버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멕시코의 카르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CJNG와 그들이 운영한 공포의 복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되도록이면은 CJNG라는 단어를 잘 안 쓰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너무 언급하는 게 좀 꺼릴 정도로 극악무도한 조직이라서 조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르텔이 어떤 조직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 CJNG는 스페인어로 카르텔 델 할리스코 누에바 헤네라시온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입니다. 2000년도 후반에 등장을 하게 돼서 불과 10여 년 만에 멕시코 최대 카르텔로 성장을 했고요. 이 조직은 2000년대 후반 밀레니오 카르텔의 분열로 인해서 형성된 조직으로, 이들의 리더는 엘 멘초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본명은 아니고 별명인데 본명도 제가 따로 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밀매, 무기 밀매, 그리고 매매, 다양한 불법 활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멕시코 전역은 물론 미국하고 남미까지 영향력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조직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공포의 목장 사건인데, 2025년 3월에 멕시코 할리스코주 테우치틀란이라는 지역에서 경찰이 한 목장을 급습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수십 명의 시신과 함께 잔혹한 훈련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C 조직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C 조직은 원래 밀레니오 카르텔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조직이었었어요. 근데 2009년에 밀레니오 카르텔의 리더가 체포가 되면서 조직 내 분열이 생겨났고요. 그 결과 C 조직이 독립적인 카르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날로아 카르텔과의 동맹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주요로 삼고 활동을 한 거죠. 근데 C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폭력성입니다. 경쟁 조직원을 공개 처형을 하고요. 경찰하고 군인까지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원래 카르텔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은 정말 건드리질 않아요. 이게 나름 멕시코 카르텔들의 그 룰이었거든요. 내부 룰 같은 거. 근데 이 C 조직이 생기면서 그 룰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카르텔인 거예요. 이 C 조직은 이제 종종 군대처럼 무장한 그 차량 행렬을 찍어서 SNS에다가 일부러 올려요. 기관총이라든지 장갑차, 아니면 로켓 발사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이 조직의 검색만 해도 너무 쉽게 사진 같은 걸 볼 수 있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있을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개 처형, 고문, 시신 훼손 등 극단적인 폭력 수집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멕시코에서 가장 강하다,
우린 미친놈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퍼뜨리는 거죠. 예. 즉, 이 C 조직은 군대처럼 움직이고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잔혹성을 무기화하는 조직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의 목장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 주의 테우치틀란이라는 마을에서 경찰이 목장 하나를 급습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곳의 실체는 C 조직이 운영하던 비밀 및 소각 캠프장이었습니다. 이 목장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강제 모집입니다. C 조직은 조직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강제로 젊은 남성들을 납치를 해서 이 목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총을 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교육을 했고,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해요. 하지만 거부를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 교육주의라고 합니다. 그 납치자들 앞에서 반항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대요. 이게 그 단순한 사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면 이런 꼴이 난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인 셈이죠. 말 그대로 공포의 수업이었던 겁니다. 독특하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신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드럼통이나 화덕에 태워서 없애버렸고, 경찰들이 이 목장을 급습을 했을 당시에 현장에는 불탄 뼈 조각, 그리고 옷가지들, 신발, 그리고 개인 물품들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즉, 이 농장은 단순한 C 조직의 은신처가 아니었었고 훈련소이자 처형장, 그리고 증거인멸 공장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약 130명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해요. 130명? 예,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럼 이제 이곳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 놀랍게도 경찰이나 정부가 찾아낸 게 아니랍니다. 바로 가족 수색단이라는 시민단체 덕분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실종된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직접 삽을 들고 다니면서 수색하는, 어찌 보면 민간 탐정단 같은 존재죠. 근데 생각보다 이 목장이 발견된 배경이 어렵진 않았다고 해요. 주민들의 제보와 그리고 우연한 농부들에 의해 땅 위로 드러난 그 뼈나 옷가지 등의 발견이 되면서 수색의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이미 정부에서 2024년 9월에 이 목장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추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이곳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SNS로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결국 경찰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한 멕시코 당국은 C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을 지었고 10명이 체포돼서 각각 141년형의 선고를 받았고 추가로 15명이 기소가 됐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지역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까르텔의 결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존자들은 목장에서의 그 잔혹한 훈련과 그 처형에 대한 증언을 했고, 일부는 강제로 이국을 먹게 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C 조직의 잔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일은 현장 발굴에 참여했던 활동가 까르멘 모랄레스라는 분과 그의 아들 하이메 라미레스라는 그 두 사람이 무장 괴한한테 피살됐다고 해요. 이 현장 발굴을 하는 동안에. 정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이제 C 조직이 남긴 경고죠. 우리 비밀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은 누구든 큰일 난다. 경고 메시지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 수색단은 실종자를 찾으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었죠.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절망이 부각됐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미국 DEA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공포의 복장 사건을 다시 되새겨보면 멕시코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다시 느끼게는 돼요. 믿기지가 않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언론이나 SNS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좋지 않은 면만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나 실제로 힘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가 않게 돼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이제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까르텔의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멕시코는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권력이 좀 흔들리는 시기에 특히 많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리고 정부조차 까르텔 문제에 대해 크게 언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신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나서고 지역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려는 단체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단순히 공포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멕시코는 너무 위험한 나라다라는 아니죠. 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그 집단의 용기와 그 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하는 눈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 너무 잘 메시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나 상상으로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멕시코에서 있는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은 저도 제가 멕시코에 거주를 하면서 멕시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렇죠.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맞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일상화처럼 말을 한다는 그 처참한 지금 그 현실이 너무 조금 안타깝죠. 너무나 지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경험을 할 필요도 없지만 기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나 영화 같은 얘기들이에요, 정말. 근데 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자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오자님의 목숨에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는 해주셨거든요. 맞죠? 네, 그럼요. 저도 뭐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저도 그렇게 깊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뭐 그래봤자 카를로스한테 들은 내용은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카를로스가 또 그렇게 많이 중요한 얘기는 딥하게 있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겠죠. 네. 아휴, 오늘 오자님 때문에 너무도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오자님의 이야기들은 업로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신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항상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머나먼 해외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오자님이 들려주실 또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돌비님. 오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자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네요. 예. 그동안 제가 그 까르텔에 관련된 지인 경험담을 위주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네. 뭐 요즘에 한국에서 그 캄보디아 사건도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거나 더 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조금 더 그 까르텔이 그 멕시코 사회의 치안하고 정치 사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발생했었던 피대 대학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까르텔의 잔혹성과 그 구조적 문제
문제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채널에서 오자님의 이야기에서 멕시코 카르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너무 섬뜩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캄보디아 이야기들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죠, 사실. 무서운 걸로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예, 그렇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타시죠. 오자예요. 오늘 약간 볼베님 채널에 맞지 않는 갑자기 웬 역사 얘기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자료를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그 자료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추스려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까르텔이란 범죄 조직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멕시코 사회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까르텔이란 어원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데 가격 담합 조직이라고 뜻하더라고요. 가격 담합 조직.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여러 기업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조정을 하는 조직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끼리 합심을 해서 상품의 가치를 모두 올려버린다면 소비자들은 비싸도 구입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공정거래법에는 위반이 되는 행위이고요. 이런 요소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을 멕시코에서는 까르텔이라고 청했고 불법 생산, 유통, 밀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범죄 조직이 된 것입니다. 멕시코 까르텔의 뿌리는 1980년도 콜롬비아 조직의 연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그 코케인 유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멕시코를 경유하는 북쪽 루트가 활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멕시코 범죄 조직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1990년대 이후 단순 운반책을 넘어서 직접 생산을 해서 수출을 했고 그리고 그 넘쳐나는 수익으로 인해서 세력 확산하고 통제를 담당하는 형태로 급 성장 진화하게 됩니다. 이 시대 때의 대표 4대 까르텔 조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날로아 까르텔입니다. 주요 활동 지역은 멕시코 서북부 시날로아라는 주이고 가장 오래된 까르텔입니다. 세계 최대의 코케인 유통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카르텔에 대해서는 돌비님 채널에 제일 첫 번째인가 두 번째였을 때 아마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세타스라는 까르텔인데요.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특이하게 군 출신 탈영병 중심으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까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잔혹성으로 악명을 떨었었던 까르텔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까르텔의 잔혹함과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CJNG라는 멕시코 서부의 할리스코주를 중심으로 아직 계속 활동 중인 까르텔입니다. 이 까르텔은 최신 무기, 즉 드론 같은 공격 무기도 가지고 있고요. 민간인 대상으로 폭력이 아주 빈발한 아주 지독한 까르텔입니다. 현재 멕시코 정부에서 제일 골칫거리 까르텔 중 하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걸프 까르텔이라고 북부 쪽에 미국 텍사스하고 국경을 접한 밀매 중심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까르텔의 폭력의 양상은 그냥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 까르텔들은 잔혹함과 공포를 가지고 사회를 정치하려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표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언론, 경찰, 정치인, 기업가들도 표적이 되고 있고 특히 멕시코는 매번 대통령 선거나 그 시장 선거 시기 때 더 위험해져요. 아마 많은 분들도 멕시코의 정치인들이 까르텔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뉴스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까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거나 반기를 든 정치인들이 까르텔들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아니면 선거 때 다른 의당이라고 하나요? 다른 의원에서 까르텔에 청부를 해서 청부로 인한 사살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11월 1일이었습니다. 멕시코 망자의 날이라는 멕시코 대표 전통 명절 중 하나인데 국가의 기념날이죠. 그 멕시코 서부주의 우루아판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축하 행사 중에서 공공장소에서 충격을 맞아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7발의 충격이 가해졌고요. 시장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이 시장 또한 범죄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인물이었었죠. 이렇게 까르텔은 공포를 이용을 해서 통제 전략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까르텔의 잔혹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 세력에 대한 경고이죠. 경쟁 까르텔의 조직원을 납치를 해서 무자비하게 사고 공공장소에 걸어놓거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해서 전시를 하고 본인들의 까르텔의 위상을 높이려는 아주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까르텔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공포를 떨게 되면서 심하게는 희생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까르텔에 협조하지 않으면 집단 사과, 가족 납치, 그리고 또 협박을 해서 까르텔이 주거하는 동네나 가까운 위성도시까지 지배를 한 다음에 그 동네를 하나의 그들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와 동시에 불법적인 거래와 세금 갈취, 금전 요구를 당연한 듯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부와 언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이다. 우리에게 반항한 자들은 처단될 것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까르텔들은 멕시코에 살고 있지만 멕시코 안에 또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구입식 교육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추후에는 멕시코의 정부에서조차 쉽게 건들 수 없는 그 규모의 불법 조직이 되어서 멕시코뿐만이 아닌 다른 주변 국가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최종 목표인 것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멕시코의 까르텔 규모가 커지기까지는 꼭 그들만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는 아직도 빈곤하고 실업 교육의 결핍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청년들이 더 까르텔에 가감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인 그 카를로스만 해도 얘가 어렸을 때 꿈이 까르텔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까르텔이 지배했던 동네에서 자라서 뭐 안타깝죠.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 멕시코의 젊은이들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멕시코의 부패한 공권력입니다. 멕시코 각 지방의 경찰, 시장, 군 관계자들이 멕시코 까르텔로부터 뇌물을 받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르텔이 정부 조직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난 2011년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시작은 2006년도로 합니다. 멕시코 정부의 당시 대통령 펠리페라고 하는데 그 펠리페의 명령으로 까르텔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에 멕시코는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가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군하고 경찰 그리고 수십 개의 조직이 전국 곳곳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끝없는 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2011년 3월 코아후일라라는 주의 아옌데 대학 사건입니다. 2011년 초에 그 멕시코 북부 코아후일라라는 주는 로세타스라는 조직이 지배했던 지역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세타스는 멕시코의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창설한 아주 잔혹한 까르텔로 군사 조직 체계와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익명이 높았었습니다. 그해 2011년 그해에 로세타스 내부에서 조직의 기밀 정보가 미국 DEA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DEA 요원들이 그 세타스 그 까르텔의 간부의 정보를 확보했고 이 사실이 세타스 내부로 새어 들어가면서 누군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조직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집단 보복 작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복 대상이 단순히 내부 배신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 친척, 친구,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마을 주변들까지도 확산되었다는 점인 거예요. 2011년 3월 18일 저녁에 로세타스의 무장 세력이 수십 대의 트럭을 타고 아옌드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가문의 집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납치를 시작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농장, 주택, 도로 곳곳에서 폭력을 받고 폭행당하고 납치, 심하게는 화형까지 당하게 됐고요. 수십 채의 가옥이 파괴가 됐고 마을 전체가 불길로 휩싸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까르텔의 학살은 그날 밤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인근 마을까지 확산이 됐고요. 100명 이상이 실종되었고 실제 일부 조사에서는 300명 이상이 사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많은 경찰이 그 세타스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는 증언이 남아있더라고요. 이후에 멕시코 정부의 그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및 실종자는 42명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비공식 조사에서는 최소 100여 명 혹은 최대 300여 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실종 가능성을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에서는 피해자 인원조차 거짓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조직이 보복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 후 몇 년 동안 멕시코 정부는 침묵을 유지를 했어요. 시신 대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요. 수사는 지연되었고 증거는 소실되었고요. 이 사건은 2016년에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인권단체랑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19년 6월에 갑자기 멕시코 내무부 장관하고 그 사건이 있었던 주의 주지사의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미 민심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요. 이때까지도 아직 대부분의 실종자 유해도 발견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하나는 2019년도까지 가해자, 그러니까 그 까르텔의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단 5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추가로 없는 상황이고요. 멕시코에서 그 까르텔 폭력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부패한 시스템이죠. 경찰하고 지방정부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까르텔의 자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빈곤과 그 청년 실업으로 청년층이 쉽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하 정책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의 문화입니다.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요. 내 이웃, 내 친구, 심하면 내 가족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러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아옌데시의 대학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서 반복되는 비극의 한 장면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통계를 하나 찾았어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멕시코의 한 방송국 자료에서 나왔던 통계 수치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까르텔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46만 명 이상, 그러니까 46만 명도 아니에요. 더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종자가 약 8만 5천 명 이상, 그리고 연간 사건이 지금 현재 3만 건 이상이고요. 그리고 조직 범죄 관련해서 까르텔 조직원들이 연평균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지금 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까르텔 수, 그러니까 조직들의 수가 소규모까지 포함을 해서 약 150개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숫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옌데 학살은 멕시코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상처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부패, 그리고 국제적 책임, 인간의 잔혹함이 교차한 복합적 참사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매일같이 사라진 가족들을 찾고 있고요. 그들은 정의보다 존재 증명을 원하고 있어요. 아옌데시는 사건 이후의 여파로 인해서 현재는 유령도시가 되었고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부스카베르다시라는 단체 하나를 결성을 해서 정부와 국제기구에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무런 곳에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멕시코 시민들 사이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잔혹한 까르텔의 소탕일까? 아니면 이미 뿌리 깊게 썩어버린 정치 구조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정치인들의 개혁일까? 이게 멕시코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 거죠. 제가 준비한 건 갑작스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저는 오자님의 이야기를 여태까지 들어오면서 느꼈던 게 범죄는 일단 범죄로서도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지만 이 범죄가 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정말 더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그거를 그렇죠.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그 네. 정부가 같이 가담하게 됐다는 게 참 너무 그쵸. 안타깝고, 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오자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자님의 멕시코 까르텔 이야기, 까르텔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돌비 오자라고 검색하시면 까르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조직이라서, 너무나 그 안에서의 섬뜩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비 오자 검색하셔서 기존에 올라온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